여성은 작은 남성이 아닙니다. 결국 제 실험은 폐기됐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맞지 않네요. 그때 처음으로 들은 말이 여성 연구는 생리주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었어요. 네, 전 크로스핏이 그 차이를 좁혔다고 봐요. 그리고 여성은 이렇게 남성은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은 최초의 스포츠였어요. 크로스핏은 여성들에게 중량 운동의 문을 열어줬어요. 올림픽 리프팅과 다양한 동작 매트팅까지요. 여성들은 나도 남자들처럼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로스핏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세상을 더 핏하고 더 건강한 곳으로 만들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 생리학의 놀라운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오늘 게스트는 스테이시 심스 박사님으로 여성의 운동, 영양, 그리고 퍼포먼스의 혁신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성에 관한 것이고 여성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다른 모든 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성을 알고 있거나 여성과 함께 일하거나 여성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솔직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성을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것이죠. 특히 운동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박사운동 생리학자이자 영양과학자이며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100편이 넘는 동료평가 논문을 발표했으며 저자이자 여성은 작은 남자가 아니다라는 멋진 테딕스 강연의 연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일종의 상징이자 신념이 되었어요. 그 모든 걸 깊이 들여다보는 게 정말 기대돼요. 그리고 심스 박사는 기존의 통념에 도전하죠.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작업을 자비로 지원하며 외부의 영향을 뿌리치고 우리에게 모든 능력이 갖춰져 있다고 믿어요. 네, 여성분들, 바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의지와 열정만 있다면요. 자, 스테이시, 심스 박사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크로스핏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대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뉴질랜드에 살고 계시죠? 하지만 지금은 샌프란시스코에 계시고요. 맞아요. 전체 고향 있지만 사는 곳은 뉴질랜드예요. 그럼 캘리포니아 출신이네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뉴질랜드로 가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먼 여정이네요. 알아요. 항상 받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젊고 싱글이었을 때 뉴질랜드에 일자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 난 25살이고 싱글이고 얽매인 것도 없으니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2주 만에 워킹 비자를 받아서 모든 걸 정리하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결국 거기서 계속 머물게 됐죠. 박사 학위도 거기서 했고 그 후에 캘리포니아로 다시 올라와서 약 10년 정도 지냈다가 6년 전에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갔어요. 혹시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산업 분야에서 컨설팅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연구도 하고 있어요. 저는 스탠포드 라이프스타일 의학과 AUT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라이프스타일을 전파하는 일이죠. 크로스핏처럼 피트니스와 운동을 통해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좀 더 일반 대중을 위한 거고요. AUT에서는 좀 더 스포츠 퍼포먼스 쪽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럼 운동선수들과 함께 일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요. 멋지네요. 그동안 몇 명 정도의 운동선수들과 일해보셨나요? 대략적으로요. 그리고 그중에 여성 더 많았나요? 아니면 약간 섞인 건가요? 아닌가요? 초창기에는 남성 프로사이클리스트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왜 이 사람들과 일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히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성들은 예전에는 농담 삼아 말하곤 했는데 여성들이나 여성 펠로톤이 가장 똑똑한 운동선수 집단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경기를 하면서도 교육을 받고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제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여성 선수들 그룹과 코치들 그리고 떠오르는 유망주들을 돕겠다고요. 그렇게 시작돼서 점점 커지게 된 거죠. 사이클링에만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하셨나요? 제가 듣기로는 러너셨던 것 같은데. 맞죠? 맞아요. 발레부터 시작했었어요. 와, 그리고 13살 때 제 선생님이 발레와 달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달리기를 추천해 주셨어요. 사춘기엔 어색하게 몸이 변해가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달리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대학에서는 선수로 달리지는 않았어요. 대신 조정팀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달리기는 계속했죠. 그리고 나서 트라이애슬론과 아이언맨 대회로 넘어갔어요. 엑스테라와 자전거 경주도 했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 이제 엄마가 되었고 커리어도 있으니 뭔가 멋진 걸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시 멈추게 됐죠. 여전히 러너가 되고 싶었고 크로스핏도 하고 싶었지만 부상 때문에 달리기를 할 수 없어서 그냥 크로스핏만 계속하게 됐어요. 그 말 마음에 드네요. 저도요. 저도 부상을 당해서 크로스핏을 했거든요. 네, 좋은 말이에요. 맞아요. 진짜 그렇죠. 당신이 조정팀에 있었다는 걸 팟캐스트에서 본 적이 있어요. 어떤 포지션이었죠? 어디에 앉으셨어요? 저는 보트 맨 앞에 있는 스트로크였어요. 아, 그렇군요. 보트의 맨 앞이나 맨 뒤에 있었어요. 가는 방향 때문에요. 그리고 저는 보호도 했어요. 아, 이건 크로스핏 팟캐스트니까 꼭 물어봐야 돼요. 로잉 머신에서 2K로 최단 기록이 얼마예요? 오, 제가 선수였을 때요. 아니면 지금이요? 네, 둘 다요. 좋아요. 제가 조정 선수였을 때는 658. 지금은 대략 7분 40초 정도 나와요. 엄청나네요. 제 최고 기록은 7분 59초예요. 그리고 거의 진짜 기록 세우고 하느님을 봤죠. 그저 기술 문제니까요. 저는 2월에 하이록스도 나갔어요. 오, 이거 팟캐스트에서 말해도 돼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웃겼던 게 저는 노젓기가 너무 편안해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쉬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죽을 것처럼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 맞다, 이랬죠. 네, 맞아요. 저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파트너랑 같이 했어요. 왜요? 네. 그리고 진짜 저는 더 많은 스테이션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달리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더 이상 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중간에 뭔가 더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재밌었어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진짜 재밌죠. 근데 개인전은 좀 외롭긴 하죠. 그건 여러 번 개인 종목을 해본 지구력 선수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팀 중심적이더라고요. 다음에는 파트너랑 같이 해보고 싶어요. 네, 파트너랑은 진짜 재밌어요. 추천합니다. 좋네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당신이 깃발을 꺾고 언덕 위에서 여성은 작은 남성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묻고 싶어요. 그리고 그 말에서 가장 오해받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스탠포드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있을 때 훈련과 심혈관계에서의 성별 차이에 대해 강의하고 있었어요. 그 수업이 오후에 있어서 점심 먹고 학생들을 깨우는 용도로 이 주제를 활용하곤 했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태생부터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자궁 안에서부터 차이가 시작되지만 태어난 이후에는 아무도 그 차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여성으로 태어났네, 남성으로 태어났네 라고만 하죠. 하지만 세포 수준에서부터 X 염색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이르기까지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런 차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비만, 스트레스, 회복 또는 자가 면역 질환 등의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러한 영향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성별 차이를 특히 출생 시점에서 살펴보면 XX와 XY, 즉 현재 우리가 가진 연구는 이 부분에 한정되어 있지만 근육 형태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남성 혹은 남아는 더 많은 해당 작용성 또는 속근 섬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성은 더 많은 지구력 섬유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훈련 방식과 나이가 들수록 회복 능력 끼치는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대사적 차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에 접어들면 이러한 성호르몬의 후생 유전학적 노출로 더 크게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8세에서 14세 사이의 아이들을 보면 스포츠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신체 활동 수준, 그리고 얼마나 편안하게 느끼는지에서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무드의 차이도 있어요. 성격의 차이도 나타나는데 이 시기의 남자아이들은 더 공격적이고 자신감이 높아지는 반면 여자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들 여자아이들이 기분 기복이 심하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저 사회적, 문화적 뉘앙스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작은 남성이 아니다의 의미를 사람들이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점을 인식했으면 해요. 우리가 연구에서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것과 영양 및 피트니스 지침은 모두 남성의 관점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요. 왜냐하면 과학이 시작됐을 때 결국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가 중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의학과 과학의 현대화가 남성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연구를 설계하고 있던 사람들도 남성이고 그들은 여성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들만큼 똑똑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똑같은 신체와 생리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그렇게 시작됐죠.
이제 우리가 모든 미묘한 차이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좋아, 이제 여성의 관점으로 바라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것은 언어의 의미 차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하는지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이고 여성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 그리고 그들의 성별 차이, 체온 조절, 신진대사, 회복을 이해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기도 하죠. 근섬유도 그렇고 이런 리스트는 끝이 없죠. 그리고 당신의 TED 강연에서 예전에 들었던 어떤 말을 언급하셨죠. 어쩌면 그게 당신에게 동기가 됐을 수도 있는데요. 남성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데 왜 여성을 연구해야 하냐는 말이요. 그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게 있었던 곳은 사실 저는 그 말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처음 들었던 때는 대사연구실에서였어. 그리고 저는 조정팀에 있었고 그 반에서 유일하게 지구력이 좋은 여성 중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러닝머신에서 달리기 실험에 자원했고 그 실험은 탄수화물 대사를 보는 것이었죠. 그리고 실험실이었기 때문에 표준화와 관련된 몇 가지 규칙과 절차가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제 실험은 폐기됐어요. 그래서 저는 왜 제 결과를 버리냐고 물었죠. 저는 모든 걸 표준화에 맞게 다 했거든요.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어요. 이게 실험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이건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내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더군요. 이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도 했죠. 그게 저한테는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잠깐만요, 이해가 안 돼요라고 생각했어요. 일을 다 완수했잖아요. 수분도 안 섭취하고 러닝머신에서 2시간 달렸어요. 그런데 제 결과가 아무 소용 없다고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들은 말이 여성 연구는 생리주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결과를 방해하거나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또 이 얘기를 꺼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여성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우리는 남성에 대해서도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는데 말이야.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남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라고 생각했죠. 나는 운동선수고 나와 내 팀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근데 그게 두 번째로 심어진 씨앗이었어요. 첫 번째는 이랬어요. 제가 고등학생이었고 군인 가족에서 자랐을 때였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가 다가오니까 졸업하면 뭐 할 거야? 라는 질문을 받았죠. 아빠에게 군 레인저나 네이비 실이 되고 싶어라고 하니 아빠가 넌 안 되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라고 물었죠. 아빠가 넌 여잔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잠깐만이라고 했죠. 그게 바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처음으로 느꼈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대학에선 미안하지만 우린 남성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해서 여성에 대한 연구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잠깐만이라고 생각했죠. 이거 조치를 취해야 해. 그래서 원더우먼을 좋아하시는 거군요. 그녀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니까. 원더우먼은 그러잖아요. 그리고 프린세스 레아도 진짜 멋진 사람들이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로지 남성만을 연구해온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걸까요? 궁금한 게 더 있어요. 이런 상황과 이유들, 당신이 적어도 내게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럴 거예요.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줬죠. 당신 이전에도 이런 연구를 개척했던 사람들이 있었나요? 그런데 그분들은 밀려나게 된 건가요? 연구는 좀 있었지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제 가족,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다 이 얘기를 하면 항상 웃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정말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불의가 싫어요. 저는 불평등이 싫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문제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여성에 대한 뻔한 이야기들에 정말 지쳤거든요. 여성은 작고 조용해야 하고 공간을 차지하지 말아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하고 날씬해야 한다는 그런 말들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서 절 결심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화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스포츠 영양회사를 창업했을 때 그 문구가 여성 라인의 슬로건이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책을 쓸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커지게 되었어요.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남성은 더 많은 해당 섬유, 즉 속근을 가지고 있고 여성은 더 많은 산화섬유나 지근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의 예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실제로 운동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운동과 관련해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형태적 차이를 살펴보면 제가 산화섬유라고 말할 때는 많은 자유지방산을 연료로 사용하는 지구력 섬유를 의미해요.
말 그대로 이건 지근 섬유이고 파워 중심의 운동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해단계 같은 경우는 아주 빠르게 수축하는 속근과 관련돼 있어요. 탄수화물, 크레아틴인산, ATP 같은 빠른 에너지원들을 사용하죠. 이게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파워를 낼 수 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 섬유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여성은 세트 사이에 회복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세트와 운동 사이에 그만큼 많은 회복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구성 섬유는 해단계 섬유보다 더 빨리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 측면으로 여성은 파워 기반의 동작과 고강도 운동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해단계 섬유를 자극해서 유지하기 위해서죠. 나이가 들수록 이 섬유를 빠르게 잃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해단계 섬유와 젖산 생성에 대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것이 뇌 건강에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츠하이머와 치매, 그리고 플라크 형성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특히 여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뇌 대사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 동안 젖산을 생산하는 여성의 경우 대사 전환에 미치는 영향나 나이가 들수록 뇌 대사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 이멈 이런 운동에 끼치는 영향을 보면 여성들은 매분마다 더 많은 반복을 해낼 수 있지만 남성들만큼 빠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 라운드의 이멈을 진행할 때 마지막에 가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잘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워밍업 할 시간이 있었고 그들의 근섬유가 제대로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5번의 이멈 중 3번째 라운드쯤을 보면 여성들은 좋아 할만하다는 반응이고 남성들은 큰일 났다는 반응이죠. 이것은 근섬유의 차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해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성과 남성의 라운드 수, 반복 횟수를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더 상위 수준의 이야기라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운동이든 남녀 모두에게 좋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이런 미묘한 차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지점에서 훈련 이력은 어떤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나요?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같은 운동을 할 때 남성들과 동일한 훈련 자극을 받지 못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좋아요. 크로스핏에서는 우리는 운동에 의도된 자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특정 시간 안에 끝내거나 혹은 일정량의 과제를 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번에서 6번의 라운드를 한다거나 그리고 우리의 이런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당신의 생각도 듣고 싶은데 우리는 프로그램이 종류가 아니라 정도가 달라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때로는 운동량이나 무게, 시간 혹은 거리를 조정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요. 절대적인 파워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에 스트레스를 주는 그 적응을 이끌어내는 상대적인 강도를 말하는 거죠. 이게 말씀하신 조절 방식이라 볼 수 있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어떤 프로그램을 볼 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해요. 아, 좋아요. 말씀해줘요. 아시겠지만 저는 가끔 왜 여성들은 로잉이나 달리기에서 더 짧은 거리를 해야죠? 왜 월볼 높이는 남성과 여성의 기준이 다르죠? 사실 전체 신장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저는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는 이해해요. 네. 크로스핏은 옛날엔 남녀 구분이 전혀 없었죠. 무게도 하나 모든 게 동일했어요. 그리고 최근이라고 해야 할지 사실 꽤 여러 해가 지난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칼로리도 줄고 거리도 줄고 만약 무게가 올라가면 여성들이 원래 기준대로 운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70% 기준으로 나누게 됐죠. 그런데 혹시 패밀리가 입어요. 이 말을 할 때네요. 지금이 그 타이밍이에요. 아니요. 사실 저도 잘 안 보는데 이 말을 들은 적 있어요. 이런 거요. 우리는 누구죠? 여성인가요? 우리가 뭘 원하죠? 몰라요. 언제 원해요? 지금이요. 딱 그런 느낌이요. 화이트보드를 볼 때마다 아, 오늘은 내가 여자가 되고 싶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그냥 덜 하고 싶은 건가? 더 쉽게 반복 횟수를 조절하고 싶고. 아니, 어떤 게 흥미로우시죠? 맞아요. 네, 저는 크로스핏이 그 간극을 좁혀줬다고 생각해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참여하지 못했던 몇몇 스포츠를 떠올려 보곤 합니다. 여성들은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요, 그때쯤 크로스핏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크로스핏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여자들은 이걸 하고 남자들은 저걸 하라고 말하지 않은 최초의 스포츠였어요. 그래서 피트니스 산업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갑자기 성별로 나누지 않는 스포츠가 등장한 거니까요. 모두가 똑같이 할 수 있는 스포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크로스핏을 높이 평가해요. 정말 대단하죠. 그 덕분에 세상에 정말 많은 기회가 열렸으니까요. 그렇죠? 여성들에게도 중량 운동의 문이 열렸죠. 올림픽 리프팅과 다양한 동작 그리고 매트콘까지도요. 여성들도 나도 남자들과 똑같이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죠. 정말 멋졌어요. 그게 좋아요. 감사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크로스핏 체육관에 들어섰을 때 누구나 동등하다는 걸 느꼈어요. 위계가 없으니까요. 능력에 따라 운동을 하고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그런 점이 정말 좋아요. 네, 정말 좋아요. 이게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줬죠. 여성들도 자신의 몸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네, 맞아요. 제 딸도 제 딸이라는 이유로 정말 잘 자랐어요. 다음 주에 13살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그 아이는 제가 의식적으로 SNS 같은 외적인 것보다 강인함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딸아이는 일주일에 2번 고성능 체육관에서 근력 운동을 해요. 집에 와서 엄마, 나도 체육관에 있는 여자들처럼 엉덩이랑 허벅지가 갖고 싶어라고 말하죠. 저는 그래, 그분들은 럭비 세븐스 선수들이라서 정말 강해라고 하면 나도 그들처럼 힘이 세고 싶어라고 해요. 정말 멋지네요. 멋져요. 정말 좋아요. 짧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질문 하나 할게요. 저는 항상 레벨 1 세미나를 할 때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크로스핏을 알게 되었나요? 라고요. 몇 주 전에 한 소녀 젊은 여성이 이렇게 말했어요. 재밌게도 저는 조 로건 팟캐스트를 듣고 있었는데 거기서 조 로건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만약 엉덩이를 원한다면 크로스핏 체육관에 가라고요. 그게 그녀가 들은 내용이었어요. 다음 주에 그녀는 크로스핏 체육관을 꼭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왜냐면 그녀는 한 번도 엉덩이가 없었고 엉덩이를 원했어요 라고 했거든요. 저도요. 저도 몇 년째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요. 힘내! 펌프가 필요하단 말이야. 나도 사랑해요.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분명히 당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러한 산화성의 지근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속근, 즉 더 해당작용적인 섬유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일반화된 건가요? 아니면 예외가 있나요? 왜냐하면 아마 크로스핏 하는 어떤 여성들은 잠깐만 나는 엄청 힘이 센데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야? 라고요. 교차되는 부분도 있어요. 일단 정해져 있어요. 여성 XX는 더 많은 산화성 섬유를 가지고 태어나요. XY 남성은 더 많은 해당작용 섬유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교차 섬유도 있죠. 그래서 보면 E형 근섬유에는 EA형과 EB형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파워 위주의 훈련을 더 많이 하면 그 교차 섬유 중 일부가 더 해당작용적으로 변하게 돼요. 반대로 지구력 훈련을 더 많이 하면 그 교차 섬유들이 더 지구력 중심으로 변하죠. 그래서 나이가 든 지구력 선수들이 파워 기반 스포츠로 전향할 때 더 큰 파워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교차 섬유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또한 체형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형, 외소형, 내장형이 있죠. 중간형은 근육을 비교적 쉽게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외소형은 매우 마르고 근육을 쉽게 키우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당연히 근육을 더 많이 키울수록 더 많은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꼭 해당 근육이 해당 당분, 분해, 섬유에서만 오는 건 아니지만 근육 밀도가 높아지고 정말 강한 수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걸 더 폭발적으로 만들기 위해 훈련한다면 더 큰 파워를 얻게 됩니다. 아, 이해되네요. 그리고 나중에 다루겠지만 영양이 그 전체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도 확실해 보이네요. 여성들이 근력을 키우는 방식이나 코르티솔 수치, 심지어 신진대사 같은 다른 생물학적 변화나 차이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예를 들어 뼈와 골밀도 같은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는 20대 뼈 질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대략 20대 중반이 되면 정점에 이릅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해당돼요. 그리고 여성의 뼈 발달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상하부성 무월경, 즉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하거나 운동량에 맞게 충분히 먹지 않아서 월경 주기를 잃는 여성들을 볼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월경 주기를 잃게 되면 뼈의 제형성을 촉진하는 자극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밀도가 상당히 빠르게 감소하게 돼 이 현상은 폐경 전후에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이 뼈 제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가 수수깡 같을 때 여성들은 뼈를 자극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충격을 가하고 있는지 더 인지적으로 신경 써야 합니다. 성호르몬이 낮은 시기에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점프 트레이닝이 정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항 운동, 특히 무거운 중량을 드는 훈련이 효과적인데 이는 고반복, 고볼륨 운동보다 더 다양한 방향에서 큰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리불순이나 무월경 때문에 경부 피임약을 복용하게 된 여성, 특히 젊은 여성들이 꼭 인지해야 할 부분 중 하나예요. 그 약을 복용하는 것이 뼈를 튼튼하게 한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경피 에스트로겐, 패치와 경구 피임약은 서로 다른 제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제형은 미세화되어 있고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호르몬 분비와 더 잘 맞기 때문에 뼈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낮은 골밀도나 성호르몬 부족에 직면했을 때 어떤 치료를 받는지에 대해 분명히 논의가 필요합니다. 플로르타졸과 피곤하지만 각성된 상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런 현상이 가임기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수면이나 식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코르티솔 수치를 꽤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경 전후기가 되면 성호르몬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몸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몸의 모든 시스템이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몸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라는 반응을 하게 되고 기본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면서 결국 피곤하지만 각성된 상태에 머무르게 돼요. 즉, 교감신경계가 항상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계로 전환하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가임기 여성들에서도 정오나 그 이후까지 단식을 하거나 일주기 리듬에 혼란이 생길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늦게까지 깨어있다가 일찍 일어나고 주말에는 늦잠을 자거나 낮잠을 자는 등 이른바 사회적 시차가 생기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체 리듬이 깨지게 돼. 또한 강한 교감신경계 자극을 유발하고 상태가 더 심해져요. 피곤하지만 신경이 예민한 상태로 악화되죠. 결국 본질로 돌아가야 해요.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같이요. 여성들은 먹은 상태, 즉 영양이 공급된 상태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요. 왜냐하면 뇌, 특히 시상하부가 이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상하부는 우리의 식욕 호르몬, 성호르몬, 체온 조절과 같은 것들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스트레스 반응도 조절합니다. 시상하부는 낮 동안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상쇄하기 위해 영양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자면 남성은 나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고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할 거야 라고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밥을 먹고 식사 가능 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말이죠. 만약 여성이 똑같이 한다면 몇 달이 지난 후 여성은 체지방이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녀는 지치고 예민해지며 피로하고 과사용 및 스트레스로 인한 부상을 많이 입게 되지만 남성은 더 날씬해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시상하부가 여성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진대사와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모든 과정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피트니스 세계와 다이어트의 미묘한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죠. 남성에게 실험된 후 여성에게 그대로 적용된 다양한 다이어트 트렌드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신경생물학, 생체 리듬을 살펴보면 그런 일반화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여성과 남성의 생체 리듬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생체 리듬은 남성보다 약간 더 짧아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남성 파트너보다 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체 리듬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남성 파트너와 같은 시간대에 맞추려고 한다면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적응이 잘 안 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 피곤하지만 각성된 상태가 되고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전체적인 효과로 이어집니다. 그럼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르티솔 수치가 더 높거나 아니면 항상 더 높은 건가요? 여성들이 코르티솔 수치가 더 높지는 않아요. 코르티솔 각성 반응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나타납니다. 코르티솔은 두 성별 모두에서 기상 후 약 30분 정도의 최고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성에서 코르티솔이 최고치를 유지하는 이유는 이제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상하부는 코르티솔 감소를 담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응은 성호르몬과 다른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전체 반응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 음식이 없다면 우리는 코르티솔의 최고치를 더 오랫동안 유지하고 높여야 합니다. 하루를 위한 에너지를 위해 몸을 분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남성의 경우 시상하부가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르티솔이 최고치에 도달하면 그들은 활동을 시작합니다. 몸은 근육과 간, 글리코겐이 많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제 체지방을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성의 경우 혈당을 먼저 소모하고 그 다음에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을 조금씩 사용하기 시작한 뒤 자유지방산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르티솔을 그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여성이 자유지방산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죠. 이처럼 코르티솔 각성 반응의 최고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떨어지는지도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저를 예로 들어볼게요.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씀드릴게요. 저는 45살이고 그리고 전 아침 50쯤 되면 일어나요.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스테이시 전공복으로 운동했어요. 그게 우리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제 친구들도 다 그렇게 했고 그 친구들은 정말 좋은 운동선수였고 건강하고 강하고 몸도 좋았고 크로스핏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저도 나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솔직히 말해서 처음 간헐적 단식을 시도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은 정말 배가 고팠어요. 배고픔을 참아내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었죠. 단식을 보통 정오 이후 아니면 1시 이후에 깨곤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도 그렇고요. 운동도 했고 한동안은 꽤 괜찮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랬지만 근데 힘이 더 세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 신체적인 외모에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았어요. 수면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려워요. 측정하거나 지표를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별로 즐겁지 않았어요. 전 아침밥을 정말 좋아하고 아침을 먹으면 더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요. 최근에는 다시 아침 일찍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전 6시에 운동을 하고 제 혈액 검사를 여러 번 해준 의사에게서 운동하러 가기 전에 간단한 간식을 먹는 게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죠. 글루텐 프리 빵 조금의 바나나와 약간의 땅콩 버터를 곁들여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해요. 왜냐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취지는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간단한 간식이 필요하단 건가요? 그러면 그 간식의 종류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일찍은 못 먹으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50클럽이요. 클럽 가면 밥 못 먹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세요? 우선 죄송해요. 말이 좀 길었네요. 매기가 아마 이 부분을 편집할 것 같아요. 매기. 이 부분은 자르지 말아줘. 편집될 것 같지만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궁금했던 건 첫째로 만약 누군가에게 하루나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간식을 먹으라고 추천해야 한다면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모든 여성에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식이 도움이 되는 여성들도 있나요? 그럼 단식의 이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만약 당신이 앉아서 생활하는 비만이고 혈당 조절이 더 필요하거나 체지방을 줄여야 한다면 단식과 칼로리 제한 중 어느 쪽이 이 이득인지는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여성들은 아침에 배고픔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단식이 더 쉽다고 느끼고 그게 곧 칼로리 제한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을 추가하게 되면 아침에 산책을 나가는 것만으로도 연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임상 연구와 피트니스 세계 사이에 괴리가 생기기 시작하죠. 연료 섭취 측면에서 보면 만약 산책을 하고 집에 와서 아침을 먹는다면 그거면 충분하죠. 그건 괜찮아요. 정말 간식이 필요할까요? 이상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분들처럼 몸에 그렇게 해롭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혈당을 올리기 위해 연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도요. 왜냐하면 코르티솔이 높은 상태로 운동을 시작하면 이미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할 때 같은 자극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은 자연스러운 스트레스 반응과 운동에 의한 반응을 모두 완화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운동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이기 때문에 몸도 그에 맞게 반응해야 하죠. 심박수도 증가하게 되고 우리의 혈액 분포를 보면 근육에 연료를 공급하고 대사 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해 빠른 혈류 공급이 근육에 필요하게 돼요. 체온 조절도 필요하죠. 운동 중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소량의 음식을 섭취하면 추가적인 스트레스 없이 이런 반응들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몸이 좋아. 운동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어라고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회복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식을 먹지 않고 운동을 시작한다면 전체적인 스트레스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운동 중에 너무 빨리 지치거나 피곤함을 느껴서 원하는 강도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량의 음식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단백질, 커피 혹은 빵에 땅콩버터와 바나나를 곁들인 것 등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운동하는 분들이라면 만약 액체 형태여야 한다면 120ml에서 250ml 정도의 단백질 스무디나 단백질 음료를 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약간만 섭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크로스핏 운동을 한다면 운동 전에 단백질 15과 탄수화물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이죠. 15개 단백질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볼까요? 저지방, 그릭 요거트 2, 3큰술과 약간의 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약간 단맛 나는 단백질 쉐이크를 원한다면요. 유제품을 원하지 않으시면 굳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약간의 음식을 섭취한 뒤 진짜 아침은 그 다음에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즐겨 드시는 특별한 레시피가 있으신가요? 저는 수십 년째 프로틴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저는 커피에 대해 까다로운 편인데 그건 인정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저도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뉴질랜드에 계시잖아요. 뉴질랜드는 커피가 맛있죠. 맞아요. 지난 한 달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여기엔 맛있는 커피가 없거든요. 에스프레소를 주문해도 여전히 맛이 없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요. 커피에 까다로운 편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뭘 한다면 처음에는 라떼만 마셨어요. 그러다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차가운 아이스 커피에 단백질을 섞어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법 같았어요. 딱 내가 필요했던 거네. 왜냐면 이건 음식 섭취 기회잖아요. 모두 운동 전에 30g 단백질 커피를 마셔라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식사 기회인 거죠. 단백질을 빠르게 섭취할 수 있고 운동을 위한 에너지도 공급해주죠. 알겠어요. 그럼 이걸 듣고 있는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만약 그분들이 난 계속 단식해왔는데 컨디션이 좋아. 이 정보는 거짓이야. 난 괜찮다고.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제 입장은 뭔가 다른 걸 시도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간단하게 간식을 조금 먹어보고 느낌이 어떤지 보세요. 어쩌면 정체기에 있을 수도 있고 현 상태에 안주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왜 나는 발전이 없지라면서요. 뭐가 나아지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충분한 영양이 없이는 근육을 만들 수 없죠. 충분함의 일부는 운동 전에 섭취하는 것이고 그러면 뇌가 좋아, 아주 좋아라고 반응하죠. 여기에 기회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실제로 그에 적응하며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죠. 사람들이 단식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장수를 추구해서인데 여기서 우리는 텔로미어 길이를 살펴봅니다. 또한 우리는 유리지방산의 동원과 활용 증가와 같은 부분도 함께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남성에 대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결과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성에 대한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은 여성은 이미 매우 대사적으로 유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성은 산화성 근섬유가 더 많고 생리 주기가 있기 때문이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각각의 성호르몬 특성에 따라 대사 유연성을 촉진해요. 프로게스테론은 탄수화물과 포도당을 끌어다 쓰는 역할을 하고 에스트로겐은 탄수화물을 아끼고 대신 자유지방산을 더 활용하려 해요. 그리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없을 때나 저호르몬기에 있을 때는 몸이 유리지방산보다 탄수화물을 더 사용합니다. 그래서 매우 대사적으로 유연한 것이죠. 남성은 그렇지 않죠.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대사 유연성이 촉진됩니다. 남성이 더 오랜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남성의 생체 리듬이 더 길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의 생체 리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영향을 주더라도 여성에게 미치는 정도만큼은 아니죠. 하지만 여성들이 공복을 오래 유지하거나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할 때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날 늦은 시간에 덜 움직이고 단순 탄수화물을 더 많이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3시쯤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 떨어진다. 혹은 카페인이 필요해라고요. 만약 운동 전에 약간의 음식을 섭취한다면 이런 현상이 완화됩니다. 더 많은 움직임과 우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평소에 동기부여가 높고 원래 더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에게서 그렇죠. 운동 전 음식 섭취는 몸이 에너지를 아껴라고 신호를 보내지 않게 해줘요. 그렇다면 아침 간식으로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을 추천하시나요? 설탕, 범벅, 가공, 탄수화물 빼고도 진짜 조심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멀리해야 할 음식이 또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이나 식이섬유가 아주 많은 음식 정도겠죠. 힘든 운동 전에 그런 걸 먹는 건 아마 피하는 게 좋겠지만 사실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해요. 먹기 편해야 실제로 먹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커피요. 카페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카페인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카페인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나요? 아니요, 그보다는 유전적 반응. 카페인에 대해서는 대사 속도가 빠른 사람, 느린 사람, 그리고 아예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별이 아니라 유전적인 요소에 따른 거예요. 저랑 제 여동생을 보면 제 동생은 오후에 카페인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잠을 못 자요. 저는 오히려 저녁 8시에 더블 에스프레소 어디 있어? 이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유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만약 카페인을 좋아하고 운동 전에 섭취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카페인에 아주 민감하다면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펴야 해요. 좋아요. 딱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저는 카페인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자, 여러분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너 모든 질문이 중요하다입니다. 심스 박사님 시작할게요. 셋, 둘, 하나, 둘, 하나. 좋아하는 색깔? 검정색이요. 좋아하는 향기는? 커피요. 여성이 꼭 알아야 할 한 가지는? 자신의 몸이에요.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제 딸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여행지는? 하와이요. 가장 싫은 것 하나 뽑자면? 헤이터들이요. 평생 한 밴드나 아티스트의 음악만 듣는다면 무엇을 들을 거예요? 윌킨슨과 디멘션의 조합이요. 누구죠? 어떤 장르인가요? 드럼 앤 베이스요. 무서워하는 것은? 깊은 바닷속에 있는 거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 종류는? 샐러드요. 정말 건강지향적이시네요. 아직 해보지 않았지만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기요. 이 문장을 완성해주세요. 여성은? 자립적이고 강하며 아름답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다시 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이 제 생각에 매우 흥미로운 주제로 넘어갈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녹음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당신의 팟캐스트나 테드토크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당신은 저에 대해, 특히 여성으로서의 저에 대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생리주기예요. 그냥 이런 거죠. 우리는 여성이에요. 우린 생리주기가 있죠. 당신은 테드토크에서 스스로를 생리 여성이라고 불렀잖아요. 알다시피 생리라는 단어는 이래요. 그 단어를 말할 때 약간 어색하죠. 이 부분에 대해 나중에 좀 더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여성들이 체육관에서 여성, 남성 코치들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거의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이 아니라 그냥 이게 제 상황이에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해요. 네, 맞아요. 당신이 스스로를 생리 여성이라고 불렀죠. 그렇다면 먼저 생리 주기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설명으로는 1일차가 출혈이 시작되는 첫날이에요. 그리고 대략 13일이나 14일쯤에 배란이 일어나죠. 그 이후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약 28일쯤이 되면 생리 주기의 끝에 다다르게 됩니다. 29일째, 즉 다시 출혈이 시작되는 첫날이 실제로는 1일차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1일차부터 약 13일차까지는 에스트로겐은 비교적 낮고 프로게스테론은 없어요. 에스트로겐은 8일, 9일쯤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고 배란 직전에 엄청난 급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트로겐이란 무엇인가요? 에스트로겐이란 무엇인가요? 에스트로겐은 무슨 역할을 하나? 에스트로겐은 전형적인 여성 성호르몬입니다.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은 근육의 위성세포에 관여합니다. 말하자면 실제로 근육의 제지방량 발달을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 수축의 강도와 그 수축 속도에도 관여합니다. 또한 뼈와 뼈의 강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지, 기능과 기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매우 필수적인 성호르몬입니다. 배란 직전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증하는 이유는 성숙한 난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프로게스테론은 난자가 배출된 후 난자를 감싸고 있던 집, 즉 난포가 분해되면서 생성됩니다. 그리고 그 난포가 분해되면서 프로게스테론이 생성되기 시작하지만 난포가 분해됨에 따라 프로게스테론이 생성됩니다. 반면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급원이 존재합니다. 에스트로겐의 양을 얼마나 올리고 내릴지 지시하는 것은 시상하부입니다. 프로게스테론의 경우에도 난포가 분해되는 시점, 즉 분해 타이밍 역시 시상하부에 의해 조절됩니다.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은 황체기 중반, 즉 생리주기 21일에서 22일쯤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 후에는 더 이상 난포가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에스트로겐도 그에 따라 감소하게 되고 이는 시상하부가 두 호르몬 모두 내려가야 한다고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죠. 그럼 강한 염증 반응이 유발되고 이것이 우리가 출혈을 시작하는 이유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반 인구에서 무배란 주기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여성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무배란 주기의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배란이란 즉 난자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배란이 일어나지 않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도 출혈은 하게 되는데 에스트로겐과 자궁내막이 발달하도록 자극하는 어떤 신호가 있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자신이 배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경주기를 추적할 때 자신의 월경주기 전반에 걸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출혈 기간도 함께 기록해야 하죠. 짧아지거나 길어지고 일관성과 흐름의 변화가 생기면 훈련 스트레스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혈이 매우 적을 경우 이는 무배란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에너지 섭취와 훈련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알로스타틱, 부하, 몸의 전반적인 스트레스를 보고 있어요. 몸이 극복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많아질수록 성호르몬의 감소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죠. 성호르몬의 감소 현상이죠. 이것은 월경 주기의 출혈기, 생리 기간을 볼 때 매우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월경 주기 전반에 걸쳐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바로 이것이 자기 주도권이라 할 수 있죠. 여성들은 훈련에 대한 반응이 모두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도록 너무나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기 때문이죠. 피를 멈춰. 피를 멈춰. 네, 잘못이야. 그만해. 꺼져버려.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훈련에서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런데 사실 그날은 성호르몬이 변동 중이어서 몸 전체가 더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에 맞게 훈련을 정말로 맞춤할 수 있게 됩니다.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말이죠. 생리가 시작되기 전 주에는 어떤 여성들은 기분이나 움직임 면에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호르몬이 급격히 정점에 올랐다가 갑자기 떨어지기 때문이죠. 또한 배란 이후에는 면역 반응이 변화해서 염증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혹시 수정될 수 있는 난자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배란 이전에는 병원균이나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공격하는 매우 강력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란 이후엔 수정란이 병원균으로 보일 수 있어 몸이 수정란을 공격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실제로 수정란은 일종의 기생숙주처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 열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여성들이 정말 강도 높은 운동을 했을 땐 근육통이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혹은 오랜 시간 동안 좀 처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호르몬 수치 상승에 대해 몸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PMS는 월경 시작일 전 마지막 일주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PMS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어떤 분이 PMS나 PMS보다 더 심각하고 해로운 형태인 PPMD로 고통받고 있다면 비타민 D 수치를 꼭 확인해 보셨으면 해요. 만약 그 수치가 너무 낮다면 보충제를 통해 보충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월경이 시작되기 전 그 일주일 동안 발생하는 많은 기분 장애에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약간의 부끄러움,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느낌에 대해 공감이 가네요. 솔직히 말해서 어쩌면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걸 추적해 본 적이 없어요. 기분이나 에너지, 그리고 생리 주기를 함께 기록해 본 적이요. 사실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생리 주기 추적 앱을 한번 다운받아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생리 주기일 때 지금 말씀하신 성호르몬을 보면 때로는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기도 하고 에스트로겐이 높을 때도 있고 프로게스테론이 높을 때도 있죠. 운동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주기상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운동 강도나 운동 종류 같은 것들이 달라져야 할까요? 만약 5, 6년 전에 저에게 이 질문을 하셨다면 그 당시 연구 결과는 생리 주기에 맞춰 운동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연구가 나오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자적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호르몬 수치가 낮을 때, 즉 난포기에는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더 잘 견디는 상태가 됩니다. 탄수화물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고 회복도 더 빠르며 공격성이나 자신감도 더 생겨요. 이처럼 높은 강도로 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생기죠. 배란 이후엔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면서 대사적으로 변화되고
탄수화물보다 지방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중심 체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트레스 내성의 감소를 경험하게 되죠. 즉,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치만 다시 모든 여성이 배란을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추적하고 자신의 패턴을 찾아서 그에 맞게 훈련을 조절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과를 내고 싶다면 호르몬이 낮을 때와 높을 때 자신의 느낌을 비교해보고 다양한 지표를 통해 스트레스에 얼마나 잘 견디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성호르몬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인데 심지어 한 주기 내에서도 스트레스나 생체 리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를 통해 권장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질적 정보와 이미 알려진 정량적 지표를 결합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일부터 5일까지는 이렇게 하고 5일부터 13일까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간단치 않군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한 건 그 앞부분에서 초기 난폭이나 후기 난폭이, 즉 대략 5일째부터 배란 전인 13일째까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절정에 가까운 시기라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 사람들이 심박수 변동성 HRV를 추적하는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한다면 배란 이후에는 HRV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게스테론이 미주신경 긴장도나 자율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호흡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정시 심박수도 증가시키는데 이 두 가지가 심박수 변동성 HRV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심박수 변동성이 떨어지면 운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회복을 진정으로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생리주기 내내 항상 일어나는 중추신경계의 변화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웨어러블 데이터의 한 가지 지표만 본다면 어떤 여성은 오늘은 준비 점수가 너무 낮으니까 운동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신경계가 약간 변했다는 사실만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훈련 리드를 맞추는 주변 능력에 대한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 여성들에게 체육관에 갈 때 항상 정신적, 신체적 체크를 하라고 해요. 체육관에 들어갔을 때 정신적으로는 2점, 신체적으로는 6점이면 좋은 모빌리티 운동과 몇 번의 무거운 리프트를 한 후에 몸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워밍업을 하면서 확인하는 거죠. 정신적인 컨디션 괜찮아지나요? 좋아요. 그럼 그대로 운동을 계속하세요. 정신적인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고 신체적인 컨디션마저 떨어지기 시작하나요? 그럴 때는 확실히 회복의 날로 정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이 둘을 구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정신적인 요소는 정말 좋은 훈련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크로스핏 세계에서는요. 기술 중심의 리프트와 매우 강도 높은 매트콘이 있으니까요. 들으셨죠? 보스가 그랬어요. 우린 스킬데이도 가질 수 있어요. 휴식일이 있다고 해서 체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성장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고마워요. 회복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죠. 회복 없이는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스트레스이고 진짜 성장은 회복을 통해 오니까요. 네, 정말 좋아요. 언급하신 구체적인 이유가 좋아요. 체육관에 와서 1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긴다면 정신적으로 어디쯤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낮다면 괜찮아요. 아직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몸 좀 풉시다. 몸을 끌어올려 보자고요. 그리고 만약 정신적인 에너지가 5, 6, 7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그때는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억지로 버티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크로스핏에는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는 강하고 우리는 뭐든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가끔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물러서도 괜찮다는 거죠. 자, 이제 페리메노포즈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에요. 네. 우리가 어떻게 페리메노포즈에 들어섰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페리메노포즈임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운동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네. 자, 많은 분들이 페리메노포즈가 평균적으로 30대 후반에 시작된다는 사실에 놀라실 거예요. 와, 만약 당신이 40대 중반이라면 저도 그래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는 증상학을 살펴보기도 하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신호 중 하나는 파워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갑자기 40대 후반쯤에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하세요.
파워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시죠. 예전만큼 높이 뛸 수가 없어요. 무거운 것도 들 수가 없고요. 속도도 떨어졌어요. 갑자기 풀업도 안 된다면 당신이 후기 폐경 전기에 들어섰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에스트로겐이 근육의 수축력과 속도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강한 수축을 만들어내는 몇몇 메커니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는 이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피곤한데도 잠이 안 오나요? 수면 상태는 어떻죠? 혈관 운동 증상은? 혹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고 느끼시나요? 복부의 지방이 늘고 있나요? 이런 증상들은 정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냥 혈액 검사를 받으러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정말 궁금하다면 피루브나 UVA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프로게스테론의 소변 지표를 사용하는 FDA 승인 앱이에요. 그리고 배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확실히 페리메노포즈에 들어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출혈은 있어요. 우리는 주기 길이의 변화를 보게 돼요. 가장 먼저 출혈 패턴에서 변화를 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만약 오랜 기간 동안 생리주기를 추적하고 있다면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점차 뚜렷한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폐경 전기로 들어가는 단계별 변화에 제가 그냥 마음으로 머릿속으로 넌 아니야, 넌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의지로만 혹시 이런 크로스핏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나요? 저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저는 45살인데 지금은 42, 41, 40살 때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고 있어요. 즉, 제가 드는 무게나 할 수 있는 동작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말하지만 느낌이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감정적인 부분이긴 한데 저는 덜 강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궁금해요. 그 연구가 만약에 진행된다면 어떨지, 시간을 두고 크로스핏에 대해 연구한다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저도 정말 보고 싶지만 아직 그런 연구는 없어요. 요즘 관련 제안서들이나 연구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곳이 늘어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지구력 운동과 크로스핏을 비교하는 장기적인 연구를 해보고 싶어요. 그런 종류의 연구들은 정말 흥미롭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경험담이나 이야기들을 보면 많은 여성들이 크로스핏이나 하이록스 같은 운동을 할 땐 폐경전 증상이 갑자기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48세, 49세쯤이 되어서야 마치 망치로 맞은 것처럼 그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죠. 이제 곧이군요. 그리고 때가 오면 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폐경 전기에 자주 나타나는 또 다른 증상들 중에는 단순히 운동이나 운동 부상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족저근 막염 같은 것들이요. 오십견, 기타 연부 조직 손상, 인대 부상, 건병증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 폐경 전기에 있다는 신호예요. 왜냐하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그리고 약간의 테스토스테론이 인대 힘줄 연부 조직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하면 미세한 파열이 더 자주 생기고 염증도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관절 문제도 많이 겪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증상들을 내가 너무 무리했나라고 생각하죠. 충분히 회복하지 못했는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폐경 전기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거. 정말 흥미로워요. 또 나는 그냥 몸이 약한가 봐라는 마음가짐이거나 내가 충분히 강했다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방식을 바꿔야 할까요? 여전히 고강도 운동을 하지만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해야 한다면 훈련 강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그 사이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운동하는 것을 추천하시나요? 모빌리티 정말 중요해요. 저나 제 친구들은 우항상 워밍업에 운동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쓴다고 얘기하곤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모빌리티 운동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하고 끝까지 움직일 수 있어서 부상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만약 연부 조직에 문제가 생겼다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바로 관리해줘야 해요. 즉시 근막 침술이나 마사지 같은 조치해야 합니다. 이 휴식과 회복을 통해 바로 관리하세요. 폐경 전후로 인한 부상 때문에 4, 5개월 동안 운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은 피하고 싶으실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은 근력 운동일과 메트콘 대사 조건 운동일의 차이입니다. 크로스핏을 좋아하는 여성이라면 선택을 해야 해요. 오늘 내 컨디션은 어떻자? 오늘이 중량을 드는 날인가? 구체적으로 특히 테크닉과 중량에 집중해야지
매트콘 파트에서는 단순히 움직이기만 해야 하나? 아니면 오늘을 고강도로 운동일로 쓸 건가요? 그렇다면 테크닉과 무게 없이 바벨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에 집중하고 매트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선택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체력을 유지하고 부상 위험을 줄이는데 매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말 다행인 건 폐경 전 단계에 들어가면 그냥 요가나 필라테스하고 동네 한 바퀴 걷는 게 낫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견해가 반발도 많이 받는다는 걸 아는데 저는 그 점이 정말 좋아요. 알아요. 저도요. 재밌죠? 저희도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폐경 전 단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폐경 후 단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어떤가요? 관련 연구는 어떤 게 있나요? 어떻게 하죠? 그냥 한동안 폐경 전 단계에 머물면서 조금은 자제하고 기술 연습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폐경 후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달릴 때니까? 맞아요. 폐경 전 단계를 살펴보면 우리 몸에서 본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줄어들어요. 이 수용체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혈관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혈관이 제대로 확장하거나 수축하지 않기 때문에 혈압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또한 더위와 추위를 견디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대사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폐경 전 단계에서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난소 기능이 저하되면서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성호르몬이 아니라 외부 스트레스 요인에 적응하기 위해 의존하게 됩니다. 제가 여성분들께 설명할 때 자주 쓰는 비유가 있어요. 사춘기 기억나시나요? 갑자기 몸이 변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생리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죠. 맞아요. 그렇죠. 왜 나는 턱걸이를 못하게 됐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전에는 턱걸이가 됐는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되더라고요. 이유는 사춘기 때 중심 이동, 엉덩이와 어깨가 넓어지는 등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런 변화들이 움직이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몸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인식하는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폐경 전 단계에 접어들면 이제 그 변화가 풀리기 시작하죠. 우리 몸의 시스템들이 잠깐 나는 지금까지 성호르몬을 사용하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라고 반응하는 거고 이제 그 호르몬들이 사라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폐경을 볼 때 폐경은 12개월 동안 생리가 없던 그 하루를 의미하고 다음 날부터는 폐경으로 들어갑니다. 폐경 후는 초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어요. 초기 폐경 후에는 아직 일부 성호르몬과 그 수용체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출혈은 완전히 없습니다. 그게 대략 몇 살쯤인가요? 평균 나이는 51세입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폐경을 어떻게 겪으셨는지도 참고하는 게 좋아요. 어머니께서 폐경이 너무 힘들거나 그렇지 않으셨나요? 어머니의 평균 나이는 몇 살이었나요? 이런 정보가 있으면 본인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직업이나 신체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와 다른 사회문화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정보가 있으면 무엇을 언제쯤 기대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폐경 후기에 접어들면 다시 성장을 위한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직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육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점을 이해해야 해요. 예. 네, 좋아요. 우리가 하는 운동은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으로 봐야 해요. 그 스트레스가 성호르몬이 도와주던 방식으로 우리 몸이 적응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더 무거운 중량과 적은 반복을 사용하는 파워 기반의 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크로스핏이 추구하는 것처럼 고강도 운동을 살펴봐야 해요. 하지만 단순히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프린트 운동도 해야 해요. 즉 30초 이하로 최대한 힘껏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 3분 정도 회복 시간을 가집니다. 타바타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힘을 쏟고 회복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파워 기반의 무거운 중량, 뼈와 해당 작용 글리콜리틱 운동, 그리고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운동 방식을 혼합해서 보면 그게 우리 몸에 무거운 중량을 들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신호를 주기 때문입니다. 신경이 더 빠르게 반응하도록 해줍시 더 많은 근섬유를 동원해 봅시다. 근육을 유지합시다. 그리고 좀 더 키울 수 있어요. 대사 조절을 더 잘하게 해주는 고강도 운동도 포함해야죠. 그래야 혈당 조절이 잘 돼요. 또한 우리가 마이오카인에서 나오는 신호도 더 많아집니다.
마이오카인은 골격근에서 분비되어 순환하는 아주 작은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간에 이렇게 말하겠죠. 이 지방산들을 내장 지방으로 저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이 지방산이 연료로 사용되도록 들어와야 해. 그래서 폐경 후 운동 방식을 볼 때 우리는 신체를 준비시키기 위해 폐경 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완화하거나 변화 속도를 늦추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폐경 후에 이르면 우리는 정말로 날아다닐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성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필라테스만 하고 움직임을 줄이고 고강도 운동은 위험해라는 기존의 통념과는 반대인 것들이죠. 사실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연구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지난 20년간 크로스핏 분야에서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여성들은 정말 대단해요. 그들을 붙잡고 삶의 질이 어떤지 물어보세요. 정말 대단하죠. 그 증거가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이건 근거 기반의 사실이에요. 우리는 천천히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2, 3분 휴식 후 30초간 강하게 운동하는 거라고 하셨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심스 박사님 저를 그 자전거에 30초만 태우면 8분은 쉬어야 할 거예요. 그건 정말 악마의 장치거든요. 어설트 바이크요. 그게 최고의 교육 도구예요. 좋아하면서도 미워하게 될 거예요. 이름도 정말 잘 지었죠. 한 번 타면 정말 한 방 맞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폐경 이후에는 어쩌면 폐경 전에도 아니면 항상 일 수도 있지만 뼈에 하중을 주는 발리스틱 운동, 즉 점프하거나 튀어오르거나 도약하는 운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했다면 바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게 어떤 분들, 예를 들어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모두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50세 이상이신 분들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죠. 이 나이에 점프라고. 그렇지만 크로스핏 세계에서는 알잖아요. 할 수 있는 거. 혹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왜 발리스틱 운동이나 그런 다이내믹한 운동이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하나 덧붙이자면 아직 발라스틱 트레이닝을 하지 않는 분들이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일 박스 점프와 높이뛰기를 한다고 해도 30인치를 바로 점프해서 착지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노. 점진적으로 가야죠. 근력 운동에서 몸이 하중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발리스틱 트레이닝의 개념과 연구는 해당 운동이 해당 글리콜리틱, 즉 빠른 수축과 파워 기반의 근육과 근섬유를 자극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린 나이 들수록 근육이 필요해요. 또 나이 들면 근육을 빨리 잃어요. 그래서 자극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뼈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점프와 발리스틱 트레이닝이 주는 다방향의 스트레스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점프에 익숙하지 않다면 아주 낮은 높이부터 시작해야 해요. 하지만 착지는 강하게 해야 하죠. 부드럽게 착지할 필요는 없어요. 착지할 때는 그 충격을 모두 뼈대가 흡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동료이자 친구인 트레이시 클리솔드 박사가 이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했고 어스티어게인스라는 앱을 개발했어요. 그 앱에서 이런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뎁스 점프는 3인치 정도만 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30인치 뎁스 점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점프 후 착지할 때는 완전히 견고하게 착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면 반발력이 온몸의 뼈대를 통해 전달되어 뼈가 제 역할을 하도록 자극하게 됩니다. 뼈의 재생이 더 강해지는 거죠. 반면에 높은 뎁 점프를 하고 부드럽게 착지하면 같은 종류의 지면 반발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뼈에 자극을 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뼈 밀도가 낮고 그 뼈 밀도를 정말로 개선하고 싶다면 높게 뛰지는 않더라도 착지는 강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점프하는 것이 두렵다면 이런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낮은 높이에서 시작해서 튼튼하고 단단하게 착지하면 뼈 주변에 위치한 힘줄과 인대 역시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점점 더 높은 점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착지를 세게 하라는 말은 거의 다리를 단단하게 몸 전체를 딱딱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라는 건가요? 와, 그 생각만 해도 이런 느낌이에요. 제 척추가, 그러니까 높이가 한 2.5c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많아도 7.5cm 정도 맞아요. 그래서 낮은 계단에서 내려오거나 카운터 무브먼트 점프를 해서 착지를 세게 할 수도 있지만 높이는 거의 높지 않아요. 네, 알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네. 아, 네, 그냥, 알죠. 약간, 맞아요, 약간, 오, 이게 내가 진짜 등을 들어 올리면 그냥, 오, 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성에 대해 성별 차이와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죠. 어린 소녀 시절 변화를 겪게 되고 그 변화들은 정말 큽니다. 예전에 말씀하시길 이런 변화들 중 일부가 소녀들에게 스포츠를 포기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당신이 발견한 점을 조금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아직도 청소년 스포츠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많이 존재해요. 코치들 중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들이시고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들은 자신이 예전에 받았던 방식대로 혹은 남성 중심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곤 해요. 우리는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이 코칭에 반응하는 방식에 본질적인 성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주로 드는 예시 중 하나는 축구나 풋볼, 어느 나라냐에 따라 다르지만 에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 킥이나 골키퍼 킥을 할 때 한 명씩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 남자들은 그래, 하자라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여자들은 싫어요 라고 해요. 모두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코치들은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왜 그러지? 라고만 생각하죠. 왜 이걸 못하는 거지?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여자아이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을 보면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더 일찍 성숙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 중 하나는 팔과 다리가 길어지기 시작하고 주변 근육, 특히 코어 근육의 발달이 그에 못 미치게 돼요. 그래서 예전만큼 힘이 세다고 느끼지 못하고 더 이상 원숭이, 철봉도 할 수 없게 돼요. 예전처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은 머슬업을 잘하는데 어느 순간 할 수 없게 되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움직임도 느려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여자아이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체지방이 더 많이 쌓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근력과 파워가 떨어지는 이유는 그에 대한 자극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물론 생리를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처음 월경을 시작하면 주기가 불규칙해요. 여자아이들에게 당황스럽고 불편한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거, 환경이 안전하거나 환영받는 분위기가 아니고 스포츠에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입어야 하는 옷에 대한 제한도 있을 수 있죠. FIFA에서 흰색 반바지가 금지됐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세계 무대에 서 있을 때 생리 중이면 곤란하니까요.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사춘기 때 시작된 일들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에 일어나는 변화를 다룬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기능적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자 아이들에게 달리기, 점프, 수영, 착지하는 방법을 다시 가르쳐야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생체역학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8세에서 14세 사이에 그들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남자아이들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은 더 날씬해지고 더 강해져요. 더 많은 제지방량을 얻고 더 공격적이 되며 더 자신감이 생기죠. 이 모든 것은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이에요. 여자아이들은 에스트로겐, 그리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작용하면서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그걸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시각으로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을 그냥 한데 모으게 되면 여자아이들은 난 못하겠어 라는 반응을 보여요. 하지만 생리주기와 생리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강하고 독성이 없는 스포츠 환경을 만든다고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단지 하나의 건강 체크일 뿐이에요. 오늘은 기분이 어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13살쯤이 되면 여자아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여성 코치라면 이런 부분을 직접 다룰 수 있겠죠. 남성 코치라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능성 움직임을 통해 워밍업을 해요. 근육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컷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힘이 세지는지, 그리고 왜 후면사슬을 자극해야 하는지 가르쳐요. 왜냐하면 여자아이들과 여성들은 대퇴 사두근, 앞, 허벅지, 근육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후 사슬을 자극하지 않으면 ACL 부상 발생률이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ACL 부상 있어요? 2번이요. 아, 이런.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는 여자아이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정말로 다시 집중해야 해요. 그리고 스포츠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 즉 억압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고통을 무시하고 정말로 냉정하게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남성 중심 시각에서 승리의 특성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여자아이들에게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더 중요해요. 그들은 재미있길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게 되죠. 상황이 나아지고 있나요? 청소년 스포츠, 특히 남녀 혼합 청소년 스포츠에서 상황이 나아지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남성 코치들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더 배우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세요? 고등학교에서요? 네, 확실히 그렇죠. 고등학교에서는 변화가 보이지만
어린이 스포츠처럼 일찍 시작하는 스포츠는 아직 변화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1, 2년 동안 그 분야에 변화 만드는 것이 제 열정이자 동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 경력을 돌아보면 제 책과 열정이 제 인생의 흐름을 따라온 것 같기 때문이에요. 제가 프로 운동선수에서 은퇴하고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러근이 왔어요. 저희는 폐경 전 단계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받았고 제 친구들도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책을 출판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딸이 13살이 되었고 축구 선수이자 서퍼가 됐어요.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게 됐어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바로 맞은편에 살다 보니 운동장에서 얼만큼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있게 됐죠. 초등학교 시절 내내 어떻게 변했는지 봤는데 여전히 큰 단절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자기들의 몸에 불편을 느끼면 자유롭게 놀지 못하게 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처음부터 다루고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야라고 해준다면 각자 달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올바른 움직임을 배우고 그 움직임에서 강해지는 것에 집중한다면 앞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어떤 스포츠에도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하면 그 스포츠를 더 즐겁게 할 수 있고 더 민첩하고 유연해져서 그 종목에서 성공할 수 있게 되죠.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요. 정말 그래요. 교육에서 시작해서 그 교육이 꾸준히 실천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크로스핏 커뮤니티는 정말 환영하는 분위기잖아요. 활짝 열려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동등하다고 및 서로 정말 강한 유대감이 있어요. 누구든지 말이에요. 그리고 여성 코치도 많고 남성 코치도 많아요. 모두 이걸 들을 거예요. 그분들도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크로스핏 체육관에서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주제가 더 이상 어색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을 때 그게 페리메노포즈든 폐경 이후든 불편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어린 소녀들이든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죠? 방금 제가 말했네요. 제가 말했어요. 저도 말했어요. 맞아요. 그래서요. 저희가 알게 된 건 언제든 지금 준비가 됐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치들은 와서 오늘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곤 해요. 우리가 정신적, 신체적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일부는 대화를 열고 오늘 기분이 어때? 라고 묻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리통이나 PMS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여성 운동선수들끼리 현장에서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누는 걸 볼 수 있고 남성 코치들도 그걸 눈치채게 돼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건 워밍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수업 전에 둘러앉아 수다를 떨 때예요. 여성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코치들은 그런 대화에 주목하게 돼요. 이런 문화를 좀 더 개방시킬 수 있다면 그게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이런 모습은 역도 체육관에서도 종종 볼 수 있어. 갑자기 코치가 야, 오늘 왜 무게를 잘못 드니? 라고 소리치기도 하죠. 무슨 일이야? 생리주기 가까워졌니? 그 여자 선수, 네, 맞아요. 며칠 남았어요. 라면 오늘은 기록 세지 않고 최고 기록 도전 대신 기술에 집중하죠. 이렇게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열고 건강 체크도 함께 하다 보면 정말로 전반적으로 이런 문화가 자연스러워져요. 우리는 크로스핏에서 진행되는 성인반이나 아동반 수업들도 살펴봐요. 거기서는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모두가 함께 기능성 운동을 하자는 거죠. 이런 기초적인 동작들을 통해 모두가 강해지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자아이들이 점점 자신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좀 더 많은 여자아이들이 생리주기나 자신의 컨디션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 분위기가 아이들 수업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돼요.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이미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웰니스 체크라는 맥락에서 더 전면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도 그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대담하게 시작해야 해요. 맞아요. 그냥 하는 거죠. 스테이시, 다음 수업 들어가서 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누가 생리 중이에요? 좋아요. 해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조절이 필요한 사람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전 이럴 거예요. 불편해요? 그럼 받아들여야죠. 왜냐하면 네, 이건 중요한 일이니까요. 알겠죠? 우리가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방법론의 방식이죠. 그렇죠. 그러니 좋아요. 하나 물어봐야겠어요? 이게 요즘 화제잖아요. 요즘 정말 핫한 일종의 핵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이름이 어쨌든
그런데 인터넷에서 인플루언서들이 말하는 것 중에 좋은 것, 안 좋은 것에 대해 들어본 것 중에 분명히 좋아하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사우나, 냉수욕, 레드라이트 테라피 같은 것들이요. 셋, 둘, 하나, 시작 알려줘요. 이런 것들 중에서 여성들이 남성과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게 있나요? 냉요법 사우나요. 아, 모두 다네요. 네, 싹 다예요. 체온 조절 때문이죠. 맞아요? 그럼 성별과 체온 조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주제를 다루시죠.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여성들은 혈관 확장이라고 부르는 현상, 즉 더울 때 모든 혈관이 확장되어 열을 먼저 피부 표면으로 가져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표면으로 이동하는 혈액의 양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여성이 사우나에 들어가면 열을 훨씬 더 빨리 흡수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 큰 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땀을 흘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성의 몸은 변화에 익숙하기 때문이죠. 신부 체온이 변하게 되는데 이건 월경주기 중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저호르몬기와 고호르몬기 사이에 약 1도 정도의 체온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러한 열부하 증가를 인식하기 위해 임계값을 바꾸는 데 익숙합니다. 반면 남성은 사우나에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되고 바로 땀을 흘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땀을 흘리기 시작하자마자 체내 수분을 많이 잃게 되고 여성보다 신부 체온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곧 불편함을 느끼고 굳이 그렇게 변화를 위해 옷 있을 필요 없죠. 또한 우리가 심혈관계 변화를 위해 사우나 노출을 살펴볼 때 남성의 경우 연속 5일 동안 사우나를 하면 혈액량이 증가하고 많은 심혈관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9일이 필요해요. 또다시 여성은 남성과의 같은 반응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건강 측면에서 사우나는 좋아요. 일주일에 3번, 10분씩만 해도 대사 변화가 시작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직 관련 연구가 없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매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온도가 있나요? 열에 대해 살펴보면 그것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만약 훈련 스트레스를 연장하려고 한다면 훈련 후에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사우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70도에서 80도 사이의 온도입니다. 이상하게도 단위 변환을 하는 게 잘 안 되네요. 유럽식에 익숙해지셨네요. 그래서 아마 화씨로는 165도 정도일 거예요. 네, 그 정도 되겠네요. 화씨 기준입니다. 꽤 뜨겁죠? 네. 그리고 약 10-15분 정도 머무르는 겁니다. 만약 건강상의 이점을 원한다면 더 높은 온도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75도에서 80도 사이를 목표로 하고 약 20분 정도 머무른 뒤 천천히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일주일에 몇 번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부족하다면 10분 정도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목표에 따라 달라요. 훈련 스트레스 연장이 목적이면 훈련 후 10분 정도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할 수 있어요. 만약 건강상의 이점을 원하고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후에 사우나에 들어간다면 신부 체온을 더 빨리 올리기 위해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심혈관 및 대사 조절과 관련된 일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기가 말하는 70도, 섭씨는 158도 화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75도는 167도 화씨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좋아요, 내가 듣고 싶은 걸 말해주세요. 닥터 심스의 냉각요법에 대해서 알려줘요. 정말 궁금해요. 냉각요법이 요즘 유행이죠.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과학은 수년 전부터 존재해왔지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남성과 여성의 체온 조절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여성이 찬물에 들어갔을 때 먼저 나오는 반응은 강한 혈관 수축이에요. 몸은 심장과 모든 장기를 보호해야 해라고 반응하죠. 그리고 이렇게 강한 혈관 수축은 매우 강한 교감신경성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얼음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수욕이라 하면 섭씨 영도에서 4도 정도를 말하는 거죠. 이 온도는 여성에게는 너무 차가워요.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약 섭씨 14도, 그러니까 화씨 50도에서 59도 정도가 차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여성들이 남성의 얼음물 데이터에서 보이는 대사적 건강상의 이점을 얻기 시작하려면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여성들은 굳이 얼음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연구가 꽤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운동 후에 냉수욕을 하면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해서 운동 후에 일어나는 반응이 줄어들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적응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은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줄이면 대사노폐물을 더 많이 배출하고 염증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혈류를 줄이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회복이 필요한 조직에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 전달되는 자극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염증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극복하고 그에 적응해서 더 많은 근육을 만들고 더 잘 적응하도록 하는 자극도 줄어들게 됩니다. 적응적인 변화 말이죠. 그래서 냉수에 몸을 담그고 싶다면 운동 시간과 떨어진 시간에 하세요. 여성의 경우에는 시원한 물, 남성의 경우에는 얼음을 원한다면 얼음을 사용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미 설득당했어요. 그럼 변환값은요? 미국 청취자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섭씨 0도는 화씨 32도입니다. 저도 그게 얼음이 어느 온도라는 걸 알아야겠죠. 섭씨 4도는 화씨 39.2도입니다. 말씀하신 여성의 경우에는 섭씨 14도, 즉 화씨 57.2도의 시원한 물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맞나요? 네, 맞아요. 좋아요. 네, 가끔 점심 먹으러 친구랑 만나면 자주 그러진 않지만 제 친구는 남자인데 저만큼 사우나를 잘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 왜 그래라고 해요. 저는 좋은데 말이죠. 그런데 친구도 저한테 그래요. 왜 이렇게 엄살이야? 라고 하죠. 들어와. 저는 이거 너무 차가워 라고 하죠. 그리고 물론 개인차가 있잖아요. 대체로 여성들은 추위보다는 더위에 더 잘 견디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미 아이스베스나 냉수욕을 해본 적이 있고 그걸 좋아하고 적응된 여성들도 일부 있어요. 이런 걸 처음 시작할 때는 굳이 그렇게 차갑게 할 필요는 없어요. 건강에 관한 모든 측면에 여성들은 추위보다 더위를 더 잘 견디는 편이에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 시간 정말 좋았어요. 마무리하기 전에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당신에게 의미가 있는 일인가요? 이게 당신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인가요? 당신은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이 당신이 죽는 날까지 하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즉, 당신의 사명이란 게 여성의 건강과 피트니스에 대해 잘 이해시키는 것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큰 영향을 주고 싶어요. 그게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이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더 잘 알게 되면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모든 것은 제가 진실되게 정의를 위해 평등한 입장, 평등한 기회를 위해 움직인다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군인 가족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랐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백인으로서 소수자였어요. 저는 제 사회, 경제적, 문화적 지위로 인해 누리는 특권을 잘 인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나 많은 불균형을 봐왔어요. 그리고 그건 저에게 있어서 정말 불공평하다고 느꼈어요. 여성들이 의료계, 스포츠계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온 방식은 여성은 작고 얌전해야 한다는 이런 만트라와 근육을 키우는 건 일부만의 일이라는 생각. 그리고 저는 그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오래 살고 정말 좋은 삶을 살고 삶이 정말로 의미 있고 현명하게 살았으면 해요. 우리도 그런 삶이 가능해요. 전 모두 제 증조할머니처럼 되었으면 해요. 그분은 백사세에도 카드게임을 상어처럼 하셨거든요. 맞죠?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더 많이 교육받을수록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집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살지 않는다면 그저 존재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정말 깊은 열정이 될 거예요. 정말 좋아요. 저는 항상 질문을 해요. 꿈은 공짜잖아요.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가요? 방금. 당신이 스스로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그 정말 놀라워요. 묻고 싶었던 게 당신이 크로스핏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그 얘기를 했었죠.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레벨 1 자격증을 땄는지 물었는데 아직은 아니지만 할 거라고 하셨죠. 스테이시 하셨던 말 정말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네, 저도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준비해드릴게 세미나에도 참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멋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크로스핏 커뮤니티는 정말 모두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우리 커뮤니티를 안다면 당신의 사명과 이 정보를 훈련과 피트니스 세계에 알리려는 열정에 정말로 동의하고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건강과 피트니스를 최적화하려고 한다면 이 대화는 계속 이어져야 해. 그리고 이 일 또한 절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이 분야의 선구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된다는 게 정말 기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이런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지난 5, 6년 사이에야 사람들이 잠깐만 이거 말이 되잖아 라고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뭔가 해보자. 그래서 정말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합시다. 흥분됩니다. 정말 열정이 솟구칩니다. 선생님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하시는 일, 연구, 책에 대해 알고 싶으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희 웹사이트가 꽤 좋은 출발점이에요. drstaysims.com이고 격주로 발행되는 뉴스레터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정보를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장 최근의 연구, 협업, 흥미로운 이야기, 주목할 만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를 소셜미디어에서도 팔로우하실 수 있어요. 다양한 정보를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희라고 말하는 건 저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 멋진 팀원들이 저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를 팔로우해주세요. 잘 되길 바랍니다. 정말 멋지네요. 좋아요. 자, 닥터 심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에피소드를 듣고 계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팔로우 부탁드려요. 친구, 가족, 사랑하는 분들과 이 에피소드, 그리고 꼭 들어야 할 모든 여성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성과 여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언제나처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크로스핏 팟캐스트였습니다. 저는 진행자 데니스 토마스입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니 기준을 지키고 사랑으로 이끌며 좋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은 정말 멋진 분들이니까요. 매주 저희는 크로스핏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는 분을 소개합니다. 이번 주에는 아리엘 로엔을 조명합니다. 아리엘은 크로스핏에서 유명하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녀는 강인한 만큼이나 친절한 사람입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은 그녀가 조용히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아리엘은 8명의 10대 크로스핏 게임즈 선수들을 멘토링하며 왓츠앱 그룹으로 매주 소통하며 엘리트 대회의 정신적 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눴어요. 그 선수들 중 한 명은 실제로 아리엘을 만나 훈련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찾아오기도 했죠. 그녀의 리더십은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2013년에 처음 대회에 참가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체중을 줄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참가비조차 다른 사람이 대신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엘이 2021년 게임즈에서 새내기 엄마로 깜짝 데뷔를 했을 때 그녀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선행을 돌려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스트롱맘 티셔츠를 만들어 지역대회에 참가하고 싶지만 참가비가 부담되는 엄마들을 위해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리엘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당신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사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힘들게 쫓고 있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번 여름 크로스핏 게임즈에서 아리엘을 응원해주세요. 그녀는 정말로 우리 커뮤니티에서 큰 마음을 가진 밝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리엘, 당신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크로스핏에서 당신에게 레벨이 또는 레벨이 중 하나를 드릴게요. 축하드리며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주목받을 만한 분을 알고 계시다면 쇼 노트에 있는 링크를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아직 팔로우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팔로우 버튼을 눌러서 모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